돈을 향한 말초적 신경을 인정하라. 경제적 본능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진아 기자고요. 분석력과 설명 능력까지 이게 동시에 갖춘 카리스마 염블리 LS증권 염승환 이사 일부에 이어서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앞서 경기 침체 공포로 패닉에 질렸다. 하지만 경기 둔화 가능성은 있지만 침체까지는 아직 보기 어렵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이제 변동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이런 얘기를 쭉 해주셨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이제 그 얘기를 들어도 그런데 아직 저는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도 여전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많이 요즘에 선택하는 게 ETF라고 음. 합니다. 그리고 요즘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ETF에 돈이 엄청 몰렸다 이런 기사 보시면서 저거는 무엇인가? 네.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이 시장의 설명과 함께 ETF를 중심으로 얘기를 해보면 훨씬 네네. 더 풍부해질 것 같아서요. 그 부분을 집중 탐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이렇게 속이 시끄러울 때는 ETF를 해라. 이거는 왜 그러는 거죠? 일단 ETF가 뭔지와 함께 설명해 주시면 더 이해가 좋을 것 같아요. ETF는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하면 상장 지수 펀드인데 이게 펀드인데 우리 보통 많은 분들이 간접 투자로 펀드도 가입하시잖아요. 근데 펀드를 주식처럼 그냥 자유롭게 사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보통 삼성전자를 사고 팔고 뭐 현대차도 사고 팔지만 그거랑 똑같이 펀드를 아예 그냥 주식처럼 똑같이 사고 파는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ETF가 인기가 많냐면 일단 펀드보다 어쨌든 운용 보수가 좀 약간 낮아요. 그 펀드는 좀 비싸거든요. 이 펀드 펀드는 매니저분들이 좀 하니까 물론 펀드마다 달라요. 근데 ETF보다는 좀 운용 보수를 좀 많이 내야 됩니다. 근데 ETF는 가격이 어쨌든 좀 상대적으로 운영 비용이 좀 저렴한 편이고 그다음에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그냥 딱 이 MTS 켜 가지고 음, 뭐 마음에 들면 살 수도 있고 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바로 팔아 버리면 되고 사실상 주식이랑 거의 예 비슷하게 똑같아요. 접근성이 예.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인기가 많냐면 주식은 내가 어떤 기업을 알고 사면 좋지만 모르고 사는 경우도 있지만 기업 분석을 좀 해야 되잖아요. 재무제표표 들여다봐라 맞아요.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게 예. 쉬운 근데 뭐 일입니까? 예를 들면 이제 바이오가 좋은 건 알겠어요. 막 좋대요, 막 거기서. 근데 바이오 기업을 봤더니 하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ETF는 좋은 게 이걸 이 바이오 기업을 모아 놓은 거죠. 음. 하나로. 그러니까 그 ETF 우리나라에도 이제 대표 바이오 ETF가 한 4개 정도 있는데 거기에 보면 다양하게 뭐 예를 들면 삼성바이오 들어가 있고 음. 셀트리온부터 내가 아는 그 기업들뿐만 아니라 모르는 기업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나름 그 선정 기준은 뭐 투자하는 곳에서 네. 나름 선정 선별을 한 맞아요. 거니까. 예. 예. 그래서 그거를 '나는 바이오는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종목 선정이 어렵다.' 음. 그럼 그냥 바이오 ETF 사면 되죠. 음. 그래서 바이오가 올라가면 물론 바이오 대장주가 오르는 만큼의 수익은 아니지만 평균적인 수익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간편하게 이렇게 할 음. 수 있다 보니까 거기다가 ETF가 좋은 점이 미국 기업은 또 모르는 게 얼마나 많고 아유. 특히 인도는 그 직접 종목 투자도 안 돼요. 기업을 살 수가 인도는 없어요. 네네. ETF만 살 수 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도에 있는 그 많은 기업들을 모아 놓은 지수를 사면. 심지어 음.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전 세계 지수 ETF 하나만 계속 사는 분도 있는데 뭐냐면 그게 VT라는 이름이 있어요. VT가 전 세계 지수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 그분은 정말 지구가 잘 되기를 예. 바라겠네요. 그래서 월급 받아서 산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래요? 뭐냐면 어. 물론 그중에 이제 많은 비중은 미국에 들어가 음. 있겠지만 분산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음. 뭐냐면 전 세계 그 VT라는 거 ETF 사는 순간 난 전 세계를 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네요. 이런 좀 똑같은 주식은 맞는데 어쨌든 내가 어쨌든 전 세계 주식을 내가 어떻게 사겠어요, 음. 솔직히. 살 수가 없는데 그런 모르기도 것들을 하고. 예. 모아서 할 수 있게 해 음. 주는 그럼 약간 좀 분산 투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네. 예 이런 이제 그 상품으로 나왔기 때문에 또 인기가 많고 또 한 가지가 우리는 주식 투자할 때 어쨌든 이제 그 삼성전자가 10% 오르면 10% 수익 내지만 ETF는 또 파생형이라 그래 가지고 이게 뭐냐면 2배짜리도 있어요. 그건 무서워요. 예. 네. 무섭지만 되게 또 많이 들어왔어요. 음. 그래서 보통 이제 레버리지 ETF라고 하고 네. 주식은 그런 게 없잖아요. 네. 근데 반대로 또 나는 지수 빠질 것 같다. 음. 그 인버스 ETF 네. 반대. 그러니까
되게 내가 뭔가 전략을 세워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음. 주식보다는 훨씬 다양하니까 그래서 ETF가 특히 요즘에 좀 장세 변화가 워낙 심하니까 더 인기가 있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ETF는 분산 투자이기 때문에 되게 안정적인 측면이 있고 아까 네. 말씀하신 것 중에 내가 모르는 거 그런데 시장을 보니까 여기는 좀 잘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네. 대략의 시장 전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접근하기에 되게 되게 좋은 편하죠. 예. 상품이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하면 되겠고 지금 바로 그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 파생의 성격 때문에 여기서 정말 큰 돈을 벌 수 있고 예. 완전히 이제 황천길로 갈 수 있다 그 네. 얘긴데요. 지금 바로 우리 일부에서 요즘 시장이 거의 롤러코스터다. 롤러코스터라는 말 너무 클리셰죠. 좀 단 걸로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너무너무 네. 심한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ETF 레버리지가 엄청 뜨고 있다. 음. 곱버스라는 게 네,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곱하기랑 인버스를 인버스. 합친 예. 말이던데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나는 시장이 여기가 잘 될 것 같긴 한데 기업은 잘 모르겠어." 이런 정도의 어떤 경제 감각을 가진 분들이 들어가도 살아나올 수 있어요? 저는 이제 근데 개인적으로는 개인 투자분들이 지수 ETF 투자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음. 특히 뭐 워런 버핏도 그랬잖아요. 대부분의 재산을 S&P 500에 나 죽으면 너 놔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놨는데 그게 뭐냐면 지수랑 똑같이 가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게 이제 파생이라는 건 지수를 이제 약간 뭐 비튼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그래서 2배짜리 뭐 반대로 가는 상품. 근데 그거는 되게 투자하기가 좀 어려운 게 기본적으로 인버스라는 상품은 하락에 베팅하죠. 그래서 네. 물론 내가 약세장을 정확하게 예측한다면 네. 이번에도 귀신같이 만약에 폭락장 전에 샀으면 큰 수익이 났겠죠. 어마어마한 큰 수익 네. 났죠. 근데 그거를 인버스란 걸 평생 가져갈 수 있을까요? 주식은 내가 정말 좋으면 워런 버핏처럼 평생 끌고 가서 큰 수익 낼 수 있지만 인버스라는 건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은 장기적으로 보면 꾸준히 우상향하거든요. 그 꾸준히 우상향하는 것 때문에 워렌 버핏도 거기에 되게 많은 것을 놓고 맞아요. 있는 거고. 근데 네. 인버스는 그거 역으로 타는 거니까 네. 인버스는 중장기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그게 맞다면 그 네. 논리가. 그러면 그건 장기 투자할 수가 없는 거죠. 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 ETF 중에 또 한 가지 레버리지는 2배짜리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수익 나면 2배지만 내려갈 때는 뭐죠? 당연히 지하 뚫고 가죠. 2배 이제 네. 하락률이 나오는데 이게 그 지수가 원금이 회복돼도 좀 쉽지가 않은 게 만약에 이제 여기서 만약에 내가 레버리지 사서 지수가 20%만 올라도 나는 진짜 40% 버는 거여서 너무 좋지만 만약에 주가 지수가 반토막이 났어요. 그럼 50%가 빠졌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50%면 사실 생각하기도 싫지만 거의 원금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그렇게 됐을 때 네. 주가가 본전되려면 50% 빠졌는데 본전되려면 50% 오르면 안 돼요. 두 배 네, 올라야 돼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레버리지는 이렇게 손해를 크게 보잖아요. 지수가 회복이 돼도 본전이 안 돼요. 이게 되게 좀 아이러니한 건데 네. 왜냐하면 오를 때 더 많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레버리지는 그만큼 못 올라가요. 음. 그러니까 레버리지는 사자마자 수익이 나야 돼요. 아, 초단기.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이걸 난 장기 투자로 접근하면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너무 좀 지수도 많이 올라왔고 좀 약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약간 지수 좀 빠질 것 같고 인버스 좀 사놓자. 빠지면 그럼 내가 수익 날 수 있으니까 주식은 그대로 두고 그러면 그건 해지라 그러죠. 보통 네, 방어한다. 그래서 그런 건 좀 괜찮아요. 그래서 그게 해지가 돼서 지수가 빠지면 인버스 수익 내고 팔고 주식은 있으니까 그 판돈으로 주식을 더 사면 되겠죠. 네. 이런 건 되게 합리적인 방법인데 이걸로 승부 보려면 이제 내가 이걸로 부자 되겠어. 네, 그거는 방향을 그냥 진짜 작두 타셔야 돼요. 진짜 표현이 그런데 진짜 타셔야 됩니다. 정확히 맞추셔야 돼요. 그렇죠. 이번에 사실 아래 공포, 블랙 먼데이도 이런 식으로 올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 모르죠. 못했잖아요. 예. 근데 그걸 기가 막히게 맞추는 분도 있으셨겠죠. 아이, 아까처럼 예. 우리 눈치 없는 아빠처럼 계속 똑같은 얘기하다가 한번 맞는 예. 정도라고 볼 수밖에 없죠. 확률적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참 그게 어려운 게 이제 이런 분들이 좀 꽤 있으세요. 뭐냐면 처음에 이제 이런 걸 해가지고 돈 보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어쨌든 우연찮게. 네. 그럼 이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이제 왕창 집중하거든요. 근데 결국 결과가 되게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시장은 어떻게 계속 맞춥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투자할 때는 지수랑 똑같이 가는 거 그건 좋아요. 지수랑 똑같이 가는 건 좋지만 레버리지나 인버스는 하시더라도 좀 짧게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장에서는 2배까지만 되지만 또 우리 미장으로 눈을 돌리면 3배 하시는 3배도 분들도 있죠. 있더라고요. 정말 제가 기억나는 게 2022년도에 나스닥 3배짜리 ETF가 있었는데 그 나스닥이 폭락하는 과정에서 그거 사신 분들이 꽤 되시거든요.
나스닥이 그때 30% 빠졌는데 ETF 수익률이 마이너스 70인가 아마 그랬던 걸로 제 기억이 나요. 와, 무시무시하다. 어마어마하죠. 아마 본전 회복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못하죠, 예. 당연히. 그 정도 빠졌기 때문에. 그쵸. 예.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진짜 3배짜리는 위험하다. 저는 예. 3배짜리는 해지도 아닌 것 같아요. 해지. 애초에. 그러니까 그거는 애초에 사실 만들 굉장히 때도. 좀 투기적이긴 한데 그쵸. 근데 그거를 사람은 사실 또 누구나 투기적으로 한번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굳이 막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거예요. 하더라도 좀 짧게 내가 했을 때 2-3일 안에 끝내시라는 거예요. 아, 2-3일 위든 안에. 아래든. 수익이 났으면 수익 난 대로 2-3일. 손해 봤으면 그냥 3일 안에 그러면 깔끔한데 손절. 이게 사실 또 하다 보면 잘 안 돼요 또. 내가 막 결국 물리게 되고. 승부를 보겠다. 그러다 이제 큰 화를 입는데 그러니까 2-3일 안에 끝내겠다는 생각으로 하면 뭐 저는 큰 문제 될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렇습니까? 네. 이걸 너무 장기 투자로 끌고 가시니까 네. 그게 좀 위험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지금 ETF 레버리지 그 시장은 도박판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네.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왜 변동성이 높은 상황에서 말씀하셨듯이 2-3일 안에 승부를 보지 않고 여기서 나는 끝을 예, 보겠어 라는 분들이 지금 많이 계신가 봐요. 예. 그런 면에서 이런 부분을 꼭 염두에 두고 들어가시라는 말씀이시고 이거는 레버리지 파생 상품은 좀 이제 뭐 극단적이라는 표현보다는 좀 특별한 경우고 예. 보통의 ETF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ETF에 투자할 때 첫 번째 난관 상품 이름이거든요. 아까 바이오 예를 들어주시긴 했는데 그런 식으로 안 돼 있고 뭐 ETF 바이오 이런 식으로 맞아, 안 돼 맞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뭐 코덱스 CD 금리 액티브 그리고 괄호치고 합성 네. 막 이렇게 돼 있으면 무슨 소리야 막 이러고 또 타이거 이건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이렇게 상품명만 봐서는 암호 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맨 처음에 내가 선택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하면 될지 좀 근데 팁을 이제 좀 요즘에 주시겠어요? MTS나 뭐 HTS나 이런 데 들어가 보시면 ETF 선택할 때요. 이게 종류별로 돼 있어요. 뭐 파생형, 채권형, 주식형 아니면 이제 미국도 할 수 있고 되기 때문에 그 종류부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제 바이오를 하고 싶다. 나는 반도체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 약간 섹터형 같은 것도 있어요. 이제 그런 걸 해서 하고 나는 그런 상품도 있어요. 삼성그룹만 하는. 예, 그러면 난 삼성그룹형도 있고 정말 그건 종류가 몰랐네요. 예, 그룹형도 그룹도 있어요. 있어요. 뭐 LG그룹, 뭐 현대차그룹. 왜 굳이 그렇게 하지 예, 근데? 그러니까 뭐 그렇게 상품을 만든 거예요, 또. 어. 그러니까 보면 이제 현대차 관련된 계열사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거는 그거 뭐 현대가 네. 아니면 굳이 안 할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되게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선택하기 나름이에요. 근데 이제 앞에 코덱스 같은 경우나 타이거는 이제 그 자산운용사가 이거 운영을 하니까 그 ETF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코덱스 CD 이제 CD 양도성 예금 증서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 금리를 기반으로 해서 액티브는 이제 펀드 매니저가 좀 자유롭게 이렇게 편입하는 거고 하는 건데 이제 그걸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예요. 그리고 아까 미국 나스닥 100은 그냥 너무 명확하죠. 네. 미국 나스닥 100에 투자하는 상품인가 보다. 이거 지수 네. 보는 건가 근데 보다. 보통 이렇게 만드는데 근데 내가 아무리 봐도 이거는 모르겠어요. 이걸 그러면 이걸 그대로 그 녹색 창에 치세요. 우리 네이버로 하면 돼요. 네, 네이버 하면 되나? 그 네이버에 딱 치면 네. 그 자산운용사 밑에 뜰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요, 이 상품에 대한 설명서가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은 뭘 추정을 하고 있고, 뭐 삼성그룹이면 삼성의 어떤 기업들이 퍼센테이지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거 보시고 나는 이 상품 괜찮은 것 같다. 그리고 내가 수익률도 좋아하는 그룹이 좀 많이 맞아요. 담겼어. 맞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수익률도 나와요. 과거에 어느 정도 지금까지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고 보수율은 얼마 되고 그래도 나는 진짜 이거 모르겠다. 그러면 여기 자산운용소가 만든 거니까 직접 또 거기 고객센터에 전화하셔서 또 한번 물어보시는 것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시간 내시면 정말 종류가 정말 너무 많기 때문에 선택하는 거는 되게 선택지는 좀 넓어졌다. 그러나 저는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항상 고르기 전에 내 성향하고 도대체 내가 어디에 좀 지금 투자를 하고 싶은 건지 그걸 먼저 고르시고 아까 말한 섹터. 예, 섹터도 좋고 아니면 아까 그 코덱스 CD 금리 액티브는 채권형이거든요. 네. 근데 나는 채권 ETF에 한번 투자하고 싶다. 이러면 이제 이런 이제 채권형을 골라서 먼저 할 수도 있고 예. 아니면 나는 이제 미국 쪽에 하겠다. 뭐 아니면 일본 엔화에 투자하는 ETF도 있더라고요.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엔화 이제 오를 것 같은데 그러면 엔화 ETF 또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내가 그러니까 어디를 먼저 보고 있는지 내가 하려는 게 그걸 본 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음. 고르시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자기가 뭘 선택할지 먼저 어떤 자산을 선택할지 먼저 골라보자. 네. 그게 좀 그래서 핵심인 것 같아요. ETF는 또 좋은 점이 나름대로 분산 투자의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좀 관심 있는 분야, 뜰 것 같은 분야로 접근해도 큰 네. 이렇게 레버리지가 아닌 이상 아까 레버리지 상품은 파생형 쪽으로 가면 네, 이제 파생형 만날 쪽에 수 다 있는 거죠. 있습니다. 네. 거기는 좀 뭐 큰 생각하시고 주의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종류가 아까 더 굉장히 많다라고 잠깐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이 종류가 많은데 되게 비슷비슷하다라는 비판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맞아요. 저는 비슷비슷한 게 나쁜 건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음. 그게 왜 나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음. 이제 뭐 사실 아까 제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해드렸지만 우리나라도 지수만 봐도 예를 들면 그 아까 코덱스도 있고 타이거도 있고 코스피 200 지수를 추정하는 ETF가 되게 다양해요. 근데 사실은 똑같죠. 음. 코스피 200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다 똑같은 걸 그냥 너무 다 똑같이 여러 내는 거 곳에서 아니냐, 여러 좀 곳에서 차별화가 팔고 없는 거 있다. 아니냐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죠?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들도 경쟁이에요. 수수료가 싸지거나 뭐 그런 네. 그러니까 약간의 차별점은 맞아요. 음. 뭐 코덱스가 좀 더 수수료가 쌀 수도 있고 타이거가 쌀 수도 있어요. 이제 그들만의 이게 마케팅 포인트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걸 보시고 같은 상품이면 비교적 싼 걸 사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대신에 ETF 중에는 종류가 이게 똑같은 상품이라도요. 한 5개가 있으면 그래도 좀 거래가 많이 되는 게 좀 유리하겠죠. 거래가 없는 것도 있어요. 사람들이 이쪽은 좀 관심이 없어 가지고. 네. 그러면 나중에 뭐가 문제냐면 내가 팔고 싶을 때 못 팔아요. 살 사람이 없거든. 예, 그 시장에 맞아요. 아무도 안 들어와 있으니까 예, 이렇게 되는 그래서 거군요. 너무 똑같은 이 상품이 많을 때는 그 수수료율을 한번 보시고 근데 그것도 큰 차별화가 없으면 되도록이면 좀 거래 많고 사람들이 좀 많이 투자하는 그런 쪽으로 좀 선택하는 게 좀 가장 알겠습니다.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 끝단의 그 팁까지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은 건 뭐냐면요. ETF가 왜 이렇게 많이 팔리냐로 시작을 했는데 그거는 뭐 정말 시장이 혼란스럽고 이 기업이 잘 될지 모르겠고 하다못해 그 잘 나간다던 매그니피센트 세븐도 한때 뭐 다시 회복하긴 네. 했지만 푹 꺾이는 거 보면 난 너무 무서워 이런 분들이 이제 ETF 안정성이 좀 보고 가시는 것 같긴 한데요. 이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한 얘기를 좀 마지막으로 해보고 싶습니다. 아까 왜 블랙 먼데이가 정확히 어떤 트리거 때문에 됐는지 좀 애매하잖아요. 네. 뭐 일본의 금리 인상, 그다음에 마침 애플 주식을 막 팔질 않나 막 이런 게 합쳐졌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이 일종의 임계 상황이라고 해야 될까요? 안 좋은 시그널들이 모여 있지만 그렇다고 수면 위로 나오진 않은 상태. 이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것이 금리가 낮아지면 그게 좀 미뤄질 수는 있겠지만 다시 한번 오진 않을까라는 어떤 불안감 속에서 사람들이 ETF에 또 접근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이 임계 상황의 정도는 염 이사님 어떻게 보세요? 저도 약간 이제 그 부분은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게 당장 올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게 이제 그 이번에 한번 발작했던 것도 결국엔 사실 경기 침체가 온 건 사실 누가 봐도 아니거든요. 그때도 지표 보면 약간 왜곡됐어요. 뭐 텍사스에 허리케인 왔다. 근데 그 누구나 다 아는데도 그거에 반응했다는 건 시장이 그동안 이제 몇 년간 이어진 미국의 너무나 독주, 호황. 거기에 달러는 너무 강했고 또 그 반대편에 엔화는 너무 약해요. 이게 사실 비정상이에요. 사실 네. 어떻게 보면. 그러면 적절하게 정상적으로 한 번씩 바꿔줘야 되거든요. 근데 몇 년간은 그게 없었어요. 그냥 변동성도 없었어요. 변동성 지수 이번에 올라갔지 한 2년 동안은 그대로 있었으니까. 근데 시장이라는 건 계속 그렇게 흘러갈 수가 없거든요. 너무 비정상적인 부분을 한 번씩은 비틀어줍니다. 근데 그게 한번 계기가 어쨌든 경기 침체가 돼가지고 그게 엔화 뭐 강세까지 겹쳐가지고 한번 이게 뒤틀렸던 걸 다시 좀 잡아준 거죠. 그랬다가 또 경기 침체 없으니까 이렇게 올라간 건데 어쨌든 미국의 너무나 이런 독주가 또 그 독주를 만들었던 배경 중에 가장 큰 게 미국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풀어요. 지금도 계속 재정 지출하고 있잖아요. 이제 빚이 엄청 늘어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미국은 고용도 잘 됐고 좀 놀라울 정도의 뭐 성장률을 보였는데 그러나 빚은 이 청구서거든요. 언젠가는 날라오게 돼요. 근데 그 빚을 결국엔 탕감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결국에 둘 중에 하나죠. 금리를 확 낮춰서 이자 네. 비용 낮추든가. 네. 근데 옛날처럼 이자 비용 낮출 수 있나요? 예전보단 고금리잖아요. 코로나대로 아. 갈 수는 없어요. 네네. 미국도 돈을 저렇게 풀어놨는데 음. 옛날처럼 뭐 1%대 물가로 가긴 굉장히 어렵고 음. 거기다 트럼프까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관세 부과하고 네. 물가 내려갈까요? 네. 고차가 되겠죠. 네. 그러면 이건 현실적으로 금리는 낮아져도 예전보다는 음. 금리가 높단 말이에요. 음. 그러면 한 가지 이걸 이런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계속 기업들이 성장해 주면 돼요. 아. 돈을 벌어서 그냥 빚을 갚으면 돼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 정부도 원하는 게 그거였죠. 미국의 음. 기업들이 정말 돈 많이 벌어서 음.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 계속 나와서 그러니까 엔비디아 뭐 지금 AI 시대니까 AI들 통해서 미국의 빅테크들이 이렇게 돈을 벌어주고 그렇게 해서 미국의 경제가 계속 단단하게 움직여 준다면 또 고용도 많이 되고 네. 소비도 증가하면 음. 미국 정부가 빚을 많이 내더라도 음. 버틸 수가 있는 거죠. 음. 일부 탕감도 할 수 있는 음. 거고. 그러니까 그 구조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겠느냐. 음. 그게 좀 관건인 것 같은데 그러네요. 지금까지는 이어지고 있어요. 음. 미국 잘하고 있잖아요. 네. 잘하고 있고. 근데 다만 중간중간에 주가가 그걸 뛰어넘을 정도로 너무 한 번씩 오버를 하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경고를 한 번씩 조정을 이런 식 받고 블랙 먼데이 예. 같은 식은 아니었으면 예.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저는 네. 매 분기마다 미국 기업의 실적들, 대표 기업들 네. 네. 이런 기업들의 실적을 보면서 네. 계속 확인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음. 이번 2분기 실적까지 봤을 때 문제가 없어요. 좋다. 좋고 다만 이제 8월 28일 날 엔비디아가 남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엔비디아가 어느 정도 실적을 낼지 모르지만 거기서도 우리 예상보다 잘 나온다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걱정은 조금 더 뒤로 미뤄도 미뤄도 된다. 된다. 근데 언제든지 이런 일은 또 나올 수도 있다. 음. 한 번씩은 계속. 또 지금 엔캐리 뭔가 트레이드 이게 청산이 끝난 것도 아니거든요. 얼마인지도 몰라요, 사실. 예. 그게 무서운 지난 부분이더라고요. 정말 일본은 얼마나 장기간 저금리였고 엔캐리가 얼마나 쌓여 있겠어요. 네. 그런 게 이번 한 번으로 끝날 일은 사실 없거든요. 근데 뭔가 또 트리거가 또 생기면 네.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또 막 주가 오른다고 흥분하지 마시고 그때는 좀 냉정히 보시고 네. 또 이런 식으로 흔들릴 때 좀 쌀 때만 아. 투자를 하시는 게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을까. 내가 주식시장에서 돈을 번 거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상승장의 탓일 뿐이다. 네. 이걸 항상 기억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AI 패권은 미국이 계속 가지고 갈 거 아니에요. 네네. 지금 다른 데서는 넘보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면 그래도 조금 경기 침체라든지 그런 부분은 조금은 뒤로 미뤄도 될 것 같긴 한데 네. 말씀하신 대로 시장 전반적으로 긴장감은 쌓여 있다. 네, 맞아요. 이거를 계속 기억하고 너무 있다는. 장기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음. 언제든지 쉬고 싶어하는 그런 이제 심리가 계속 발동할 수는 있거든요. 그럼 중간중간 이제는 그동안은 사실 꾸준히 올랐는데 앞으로 하반기는 한 번씩은 이렇게 또 급락도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계속 이게 안정적으로 간다기보다는 또 방심할 때 한 번씩 또 밀고 이런 흐름이 언제든지 또 도출될 수 있고 또 거기에 미국 대선까지 있으니까. 그거 큰 거 있죠, 또. 그러니까 아. 해리스냐 뭐 트럼프냐 트럼프냐. 아직 예.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또 그것 따라 맞습니다. 또 요동은 좀 쳐요, 일부. 그래서 보통 미국은 근데 또 선거 끝나면 또 괜찮은데 음. 그 전에 한번 또 흔들리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 저는 좀 변동성 확대에는 좀 주의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변동성 확대에 주의하시라는 말이 정말 가슴을 울립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심한 이런 때에 ETF에 많은 분들이 가시는 상황이라서 ETF들 좀 중점적으로 다뤄봤고요. 그다음에 정말 마지막으로 만약에 이 변동성이 큰 시점에 주식 말고 뭐 채권도 있고 뭐 금도 있고 현금도 있고 이 중에 혹시 그래도 이게 제일 낫지 않아?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 근데 현금은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예금이 그러니까 뭐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 이 세상이 제일 위험한 게 예금 넣는 거다. 왜냐하면 아니 물론 이제 정기예금이나 이런 거는 이자를 좀 주잖아요. 뭐 3%. 아주 조금. 네. 네. 그래도 어느 정도 물가 방어는 되잖아요. 그건 괜찮아요. 근데 수시 입출금식 예금에 내가 큰 돈을 넣으면요 이자가 없어요. 네, 네. 그 얘기는 뭐죠? 매일 내 돈이 까먹는 거예요. 왜냐면 물가는 오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적어도 물가 방어할 만큼의 수익은 내셔야 돼요. 그게 뭐가 됐건 간에. 그래서 어느 정도 여유 자금은 꼭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좀 능력이 있으면 주식 중에 안정적으로 배당주 하셔도 배당 ETF도 되게 많잖아요. 맞다. 예, 네. 배당 ETF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내가 주식을 좀 싫다 그러면 채권 투자도 하는 거죠. 채권 금리가 보통 3% 지금 넘어가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물가 방어는 적어도 되거든요. 그 요새 또 파킹 통장이나 뭐 CMA 계좌도 금리가 한참 3.5까지 갔다 좀 떨어지긴 했어요. 3% 초반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대로 어쨌든 돈을 차라리 넣고 이자를 조금씩 받아서
물가는 반드시 방어는 하셔야 돼요. 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큰 금액을 그 이자 안 나오는 예금에 넣는 거는 그게 이 세상에 제일 위험한 음. 행위가 뭐를 아닌가. 콱 찍는 거는 위험하지만 네. 예금은 아니다. 이렇게 예. 정리를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LS증권 염승환 이사 역시 연불리셔 가지고 귀에 쏙쏙 들어오고 현재 도대체 정신없는 이 시장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쉬운 말로 좋은 팁까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